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대문을 부술 듯한 사채업자의 고함 소리를 뒤로 한 채 18살 혜원이 울먹였습니다. 가정부 수님이 20년을 모셔온 재벌가가 하룻밤 사이에 몰락해버린 것이었죠. 아가씨,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를 믿으세요. 수님은 평생을 모아온 비상금과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를 혜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신마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혜원을 숨겨주는 쪽을 택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선택이 20년 뒤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를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인생 나날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날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쾅쾅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건 주먹이 아니었어요. 발길질이었죠. 육중한 철제 현관문이 그 충격에 덜컹거린 때마다 거실 한복판에 서 있던 소녀의 어깨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오혜원, 18살. 성운 그룹 오진철 회장의 외동딸이자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수재.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미래를 약속받은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지금 교복 치마 끝자락을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거실은 폐허나 다름없었죠.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소파, 프랑스산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 어제까지 이 집의 격을 말해주던 것들 위에 빨간 딱지가 하나씩 붙어 있었어요. 압류. 그 두 글자가 낙인처럼 찍힐 때마다 혜원의 세계에서 하나씩 무언가가 지워져 나갔습니다. 이 아침 혜원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늘 그랬듯 현관에서 구두끈을 묶으려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진철 회장이 그 사이에 끼어 고개를 숙인 채 현관을 나섰어요. 양쪽 팔을 잡힌 아버지의 등이 작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던 아버지가 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도 곧이어 끌려나갔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혜원을 한번 돌아봤지만 입술만 달싹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입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건지 혜원은 끝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나가고 집안을 가득 메우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비서도, 운전기사도, 요리사도 20년을 함께했다던 사람들이 수사관의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짐을 꾸렸습니다. 누구 하나 혜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온 적이 없었다는 듯 유령처럼 빠져나갔죠. 그렇게 텅 빈 거실에 혜원 혼자 남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현관문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관이 아니었죠. 안에 사람 있는 거 다 알아.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지 못해? 남자의 목소리가 문짝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굵고 거친 위협 그 자체인 목소리였어요. 어이, 거기 딸내미. 아빠 빚은 내가 갚아야 할 거 아냐. 사채업자였습니다. 성운 그룹이 무너지면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빚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죠. 아버지가 끌려간 지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겁니다. 쾅쾅쾅. 문을 차는 소리가 점점 빨라졌어요. 혜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려 해도 목이 막혀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두 손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눈앞이 까맣게 흔들렸죠. 아버지가 끌려가던 뒷모습, 어머니가 입만 달싹이던 그 순간이 자꾸만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따뜻한 손이 혜원의 차가운 손을 덮었습니다. 두툼하고 거칠고 그러나 어떤 손보다도 단단한 손이었죠. 혜원이 고개를 들었을 때 거기 서 있던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은 누군가가 아니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수건으로 질끈 묶은 이 집에서 20년을 하루같이 살림을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박수님. 혜원이 태어날 때부터 곁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열이 나면 밤새 이마를 짚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아까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도 비서들이 줄줄이 도망칠 때도 이 사람만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죠. 수님이 혜원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 힘이 어찌나 단단한지 혜원의 떨림이 수님의 손끝까지 전해졌지만 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제 손 꽉 잡으세요. 낮지만 떨림 하나 없는 목소리였어요. 밖에서는 사채업자가 문을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지만 수님의 목소리는 그 소음을 뚫고 혜원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지금 무너져 내리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혜원이 수님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입술을 파르르 떨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무서워요.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우리 엄마 아빠는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전교 1등의 당당한 소녀가 아니라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아이의 목소리. 수님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표정을 다잡았어요. 지금 자신마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진짜로 끝이었으니까요. 회장님, 부부 사정은 제가 어떻게든 알아볼 테니 아가씨는 일단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자, 이거 받으세요. 수님은 앞치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20년간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한 푼, 두 푼 모아뒀던 비상금이었어요. 구겨진 지폐 뭉치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 수님은 그것을 혜원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혜원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접어 꼭 쥐어줬습니다. 여기 제 친정집 주소예요. 전북 장수군 아무도 모르는 시골이에요. 거기 가서 제 어머니 뵙고 숨어 계세요. 제가 곧 따라갈 테니까 가서 따뜻한 밥 먹고 버티셔야 합니다. 수님의 눈이 붉어졌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가씨는 이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아시겠어요? 쾅! 현관문 잠금 장치가 비틀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금속이 휘어지는 소리, 나사가 빠지는 소리. 저 문이 버텨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님은 혜원의 팔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 안쪽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뒷문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뒷문 앞에 선 수님이 손잡이에 손을 얹기 전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혜원의 얼굴 옆으로 흘러내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넘겨준 거였어요. 마치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전 머리를 매만져주듯 그 난리통에서도 수님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 작은 손짓에 혜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아가씨,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세요. 역까지 가서 무조건 제일 먼 곳으로 가는 기차를 타셔야 해요. 아시겠지요? 혜원이 고개를 끄덕이다 말고 수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는요? 저 사람들 거칠어 보이는데 아주머니 혼자 두면. 혜원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채업자들의 고함 소리, 문짝이 뜯겨나갈 듯한 굉음이 등 뒤에서 쉴 새 없이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이 사람을 두고 간다는 게 18살 아이에게는 견딜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때 수님이 웃었어요.
입꼬리가 가늘게 올라갔지만 눈가에는 주름 사이로 물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얼굴이었죠. 그래도 수님은 웃으려 애썼어요. 이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0년 넘게 이 집 살림 맡아온 박수님이에요. 저 사람들, 저 같은 아줌마한테는 함부로 못해요.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수님도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수님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이 아이를 이 집에서 무사히 내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서 가세요. 얼른요. 수님이 혜원의 등을 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아이의 작은 등을 밀어내는 그 힘에 20년간 이 아이를 지켜온 모든 마음이 실려 있었죠. 혜원이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혜원은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문틈 사이로 보인 수님의 얼굴은 아까와는 달리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뒷문을 닫았어요. 빗장을 걸고 자물쇠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귀를 문에 바짝 대고 혜원의 발소리를 들었죠. 작고 급한 발소리가 타닥타닥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됐어요. 그제야 수님은 문에 기대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혜원 앞에서는 꿋꿋했지만 사실 수님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무서움보다 더 큰 게 있었죠. 저 아이가 무사히 이 집을 빠져나갔다는 안도. 그것 하나가 수님의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님은 앞치마 끈을 고쳐매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천천히 거실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턱은 살짝 치켜들었죠.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는 것처럼요. 거실로 향하는 수님의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발소리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어요. 다만 단단했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수님은 소파 앞에 멈춰서서 그 소리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혜원을 보낸 뒷문을 등 뒤에 두고 박수님은 서 있었습니다. 쾅! 마침내 현관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대리석 바닥 위에 쓰러지면서 집 전체가 울렸어요.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고 그 먼지 사이로 사내들의 실루엣이 하나, 둘, 셋 거실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죠. 셋 다 체격이 컸어요. 앞장선 사내는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둘은 한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그들은 문이 떨어진 현관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서더니 구두를 신은 채로 거실에 발을 들였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소파를 발로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장식품을 바닥에 쓸어 떨어뜨리며 집 안을 둘러봤어요. 리더격인 사내가 거실 한가운데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수님을 발견했죠.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위아래로 수님을 훑어보는 시선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자 하나. 사내에게 수님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존재였겠죠. 뭐야, 이 아줌마는? 사내가 턱짓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수님과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사내의 목소리는 더 굵어졌습니다. 딸내미 어디 숨겼어? 오혜원이 어디 있냐고. 그 이름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오혜원. 방금 전에 뒷문으로 빠져나간 아이의 이름. 수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을 조금 더 뒤로 젖혀 혜원이 빠져나간 뒷문 쪽을 자연스럽게 가렸어요. 그리고 사내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사내들을 깔아보는 듯한 서슬이 그 눈에 서려 있었죠. 사내가 수님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는지 소파 옆에 놓인 도자기 화병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화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사모님이 아끼던 물건이었죠. 수님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리더 사내가 수님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코끝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들이밀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어요. 당신 여기서 평생 일했다며? 그럼 어디로 갔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 수님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불어요. 당신이 숨겨져 봤자 그의 인생 안 바뀌어. 어디로 보냈어? 사내의 침이 수님의 뺨에 튀었어요. 수님은 침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사내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 목소리 하나 떨지 않고 입을 열었어요. 부모 잡혀가는 꼴 보고 겁에 질려 도망간 아이를 제가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감정을 걷어낸 목소리였죠. 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밀린 월급 못 받아서 도끼 오른 사람이에요. 뒤질 거면 마음대로 뒤져보세요. 하지만 여기엔 당신들이 찾는 사람 없습니다. 밀린 월급. 그 말에 사내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수님이 주인집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계산이 스친 거였죠. 사내가 턱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집안을 더 뒤져보라는 뜻이었어요. 수님은 두 주먹을 앞치마 속에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아가씨는 이미 떠났어. 이미 멀리 갔어. 이것들이 아무리 뒤져봐야 찾을 수 없어. 그 생각 하나로 수님은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두고 봐. 어디 숨었는지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집안 곳곳을 뒤지던 사내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어요. 수님이 2층 창문으로 조심스레 내다봤을 때 집 앞 골목 끝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님이 회원에게 갈 것을 예감하고 길목을 지키는 것이었죠. 이 집을 나서는 순간 미행당할 게 뻔했습니다. 수님은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불을 하나씩 꺼나갔어요. 난장판이 된 집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죠. 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벽에 등을 대고 앉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마치 이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죽은 듯이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 수님이 다시 창문으로 기어갔어요. 골목 끝에 검은 차를 확인했습니다. 차 안에 사내가 고개를 떨군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수님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어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짐을 챙겼습니다. 옷 한 벌, 수건 한 장, 그리고 회원에게 가져다 줄 따뜻한 내복을 보따리에 쑤셔 넣었어요. 보따리를 등에 메고 주방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회원을 내보냈던 바로 그 문이었죠. 뒷문을 열 때 경첩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수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굳힌 채 5초, 10초를 세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님은 문틈으로 몸을 빼내고 담벼락 아래 그림자를 따라 붙어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큰 길로 나가 버스를 탔을 겁니다. 하지만 큰 길에는 감시의 눈이 있었죠. 수님은 반대 방향으로 돌았어요. 저택 뒤편의 가파른 뒷산 산책로. 낮에도 사람이 드문 길이었고 이 새벽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어요. 보따리를 맨 등이 땀으로 젖었고 무릎은 오르막을 오를 때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쉰이 넘은 몸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쪼그려 앉아 마루를 닦고
무거운 빨래 대야를 들어 올리며 혹사시킨 몸이었죠. 그 몸으로 한밤중에 산길을 타고 있었습니다. 첫 차가 서는 작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직전이었어요. 수님은 그 정류장에서 시골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님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혜원의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뒷문 밖으로 밀어낼 때 한 번 뒤를 돌아보던 그 얼굴,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겁에 질린 그 눈. 제발, 제발 무사히 도착해 있기를. 수님은 전북 장수군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였어요. 논밭 사이로 난 좁은 흙길을 걸어 올라가니 기와 몇 장이 빠진 낡은 시골집이 보였습니다. 수님의 친정집이었죠. 마당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여든이 넘은 노모는 딸의 행색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수님이 눈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 방을 가리켰어요. 수님이 미닫이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광경에 숨이 멎었죠. 혜원은 방 구석에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깊은 잠인지 기력이 다해 실신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교복 위에 겉옷 하나를 걸친 채로 몸을 공처럼 말고 있었고 양손은 주먹을 꽉 쥔 채 가슴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무서워서 자기 몸이라도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머리맡에는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님의 어머니가 차려준 것이었죠. 갓 지은 쌀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사발, 깍두기 몇 조각.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어요. 하지만 밥그릇은 숟가락 한 번 닿지 않은 듯 정갈한 그대로였고 된장국은 이미 차갑게 식어 표면에 기름이 하얗게 엉겨 있었습니다. 혜원은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한 거였어요. 수님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18살 아이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태어나서 처음 혼자 기차를 타고 낯선 시골까지 와서 낯선 방에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겠죠.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갈 리가 없었을 거예요. 수님이 혜원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 혜원의 어깨를 짚었어요. 그 어깨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차가운지. 수님의 손끝에 혜원의 체온이 전해졌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싸늘했습니다. 아가씨, 저 왔어요. 수님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어요. 참으려 했지만 울음이 목 안에서 부풀어 올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줌마 왔습니다. 혜원이 움직였어요. 아주 천천히 마치 물속에서 몸을 끌어올리듯 느리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이었어요. 천장을 보는 것인지 수님을 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흐릿한 눈. 그 눈이 몇 번인가 깜빡이더니 서서히 수님의 얼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수님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혜원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기력이 다한 아이가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혜원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 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 힘조차 가녀렸습니다.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처럼 혜원은 수님의 옷자락을 꽉 쥐었어요. 아주머니, 진짜 오신 거 맞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수십 시간을 울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목소리였어요. 이제 저 밥 못 먹겠어요.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안 넘어가요. 혜원의 말을 듣는 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울지 않았어요.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까지 무너지면 이 아이를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수님이 혜원을 품에 안았습니다. 두 팔로 아이의 작은 몸을 감싸 안고 등을 천천히 토닥였어요. 마치 갓난아이를 재울 때처럼 일정한 박자로 토닥토닥. 그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 드셔야 해요. 그래야 살고 살아야 나중에 회장님 부부 뵙지요. 아줌마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아가씨 곁 지킬 테니까 제발 한술만 뜨세요. 예. 수님은 식어버린 밥상을 혜원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차가워진 된장국 사발, 식어서 딱딱해진 밥. 보기만 해도 목이 막힐 것 같은 밥상이었지만 수님은 숟가락을 집어 혜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혜원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접어서 숟가락을 놓치지 않도록 꼭 감싸줬어요. 혜원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밥그릇에 가져갔습니다. 밥 한 술을 뜨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숟가락이 입 앞에서 멈칫거렸고 혜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뚝 떨어져 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섞인 밥을 입에 넣고 혜원은 오래오래 씹었어요. 삼키지 못하고 씹기만 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삼키려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였죠. 겨우, 정말 겨우 한 술을 삼켰을 때 혜원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어요. 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골 마을의 하늘. 그 하늘 아래서 수님의 눈에도 물기가 번졌지만 끝내 눈물을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도착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겨우겨우 목구멍으로 밀어넣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숟가락을 드는 것만으로 수님은 감사했습니다. 혜원의 볼에 아주 조금이나마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늘도 옅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혜원은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턱을 괜 채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으로 마당 한편의 감나무를 응시했어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에 맞춰 혜원의 머리카락도 살짝 날렸지만 혜원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죠. 마당 한쪽에서는 수님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입고 온 교복이었어요. 하얀 블라우스와 체크무늬 치마. 서울에서 도망칠 때 입고 있던 그 옷을 수님이 손빨래로 정성스레 주물러 빤 거였죠. 이 교복을 다시 입고 학교에 갈 날이 올지 알 수 없었지만 수님은 그래도 빨았어요. 아이의 옷이 깨끗해야 마음이라도 조금은 나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젖은 블라우스를 빨랫줄에 걸치는데 방 안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수님의 어머니가 켜둔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잡음 같은 소리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앵커의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어요. 속보 자막이 붙은 뉴스였거든요. 검찰 수사를 받던 성운 그룹 오진철 회장이 오늘 새벽 구치소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수님의 손이 멈췄어요. 빨랫줄에 걸치려던 젖은 옷가지가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흙바닥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수님은 떨어진 옷을 줍지 못했어요.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거든요. 뒤이어 소식을 접한 부인 김씨 역시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수님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사모님이, 두 분 다. 수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고개를 돌려 툇마루의 혜원을 봤습니다. 혜원은 굳어 있었어요. 마당을 바라보던 자세 그대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알았어요. 저 아이도 들었다는 걸.
저 아이의 세계가 지금 두 번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혜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혜원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눈물도 공포도 슬픔도 없는 그냥 빈 눈이었어요. 그 눈이 수님을 보고 수님을 관통하고 수님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혜원이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는 다리로 툇마루에서 내려와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수님이 급히 따라갔어요. 혜원이 미닫이 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텔레비전 화면에는 부모님의 영정 사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어머니의 사진, 검은 리본이 달린 두 장의 사진이 화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혜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더니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두 손을 뻗었어요. 마치 화면 속 부모님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하지만 손끝에 닿는 건 차가운 브라운관 유리뿐이었죠. 그 순간 혜원의 입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거칠고 비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처절한 소리였어요. 혜원은 바닥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나무 바닥에 손톱이 갈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만 혜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손끝에 피가 배어나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야.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줌마, 저거 거짓말이죠? 우리 아빠가 왜 죽어? 우리 엄마가 왜? 혜원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수님을 바라본 얼굴은 온통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나만 여기 숨어서 밥 먹고 잠자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나도 엄마 아빠 따라갈래요. 수님은 말없이 혜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팔로 혜원을 온몸으로 껴안았어요. 혜원이 수님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놓으라고 놓으라고 소리치며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수님은 놓지 않았습니다. 혜원이 아무리 밀쳐내도 주먹으로 때려도 수님의 팔에는 더 단단하게 힘이 들어갔어요. 이 아이를 놓치면 진짜로 잃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혜원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아침에 수님의 어머니가 갓 지은 쌀밥과 텃밭에서 딴 배추로 끓인 된장국을 밥상에 차려 방 안에 들여보냈지만 혜원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보고 누운 채 돌아눕지도 않았어요. 밥상은 혜원의 등 뒤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수님이 낮에 밥상을 들고 나올 때면 밥그릇은 늘 아침에 놓아둔 그대로였어요. 숟가락 한 번 닿지 않은 밥상을 들고 문을 닫으며 수님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혜원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어요. 부모의 장례식에 가지 못하는 죄책감, 도망자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으면서 마지막 인사조차 드리지 못한 아이의 마음을,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을지 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기에 더 아팠어요. 이튿날도 같았고 그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밥상은 들어갔다 나오고 된장국은 뜨겁게 들어갔다 차갑게 나왔어요. 혜원은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수님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냄비 앞에 서서 국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지켜보며 수님은 숟가락으로 국을 저었어요. 이 국이 들어갔다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수님은 정성껏 저었습니다. 따끈한 사발에 국을 담고 갓 퍼낸 밥 한 그릇과 함께 밥상에 올렸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혜원은 여전히 벽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사흘째 같은 자세였습니다. 수님은 밥상을 바닥에 내려놓고 혜원의 곁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혜원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앉혔습니다. 혜원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할 힘조차 없는 것 같았죠. 앉혀놓으니 고개가 앞으로 꺾였고 풀린 눈이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수님이 회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맞추었어요. 수님의 눈에도 물기가 그득했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하게 다잡았습니다. 아가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회원은 반응이 없었어요. 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외분 평생 고개 숙이고 사신 분들 아니잖아요. 당신들 잘못 없다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사셨던 분들이에요. 회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다 끝났잖아요. 이제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 말에 수님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어요. 눈물을 참느라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거기에 실린 힘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아가씨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아가씨만큼은 그분들 결백한 거 알잖아요. 여기서 아가씨가 이렇게 손 놓아버리면 그분들 평생 죄인 낙인 찍힌 거 누가 벗겨드려요? 수님은 밥상에서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손을 잡아 그 손에 숟가락을 억지로 쥐어줬어요. 회원의 손가락이 축 늘어져 숟가락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수님이 손을 감싸 잡아줬습니다. 살아야죠. 살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장님, 사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아가씨가 증명해야죠. 수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가씨까지 잘못되면 저 세상 가신 분들 원통해서 어떻게 눈을 감으시겠어요. 제발 이 아줌마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드셔요. 네. 마지막 말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회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밥그릇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섞인 밥. 짠맛인지 밥맛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넣는 회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이내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회원의 눈이었어요. 눈물 사이로 그 텅 비어있던 눈에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도 공포도 아닌 것이었어요. 처음 보는 빛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밥을 씹는 회원의 눈에 서린 건 도끼였어요. 살겠다는, 살아서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어둡고 뜨거운 불꽃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오열했어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사흘 동안 회원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수님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낡은 시골집 작은 방 안에 두 사람의 흐느낌이 가득 찼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사발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눈물이 떨어져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시골집에서의 생활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원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회원의 마음속에는 밥을 먹는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쯤이면 마을 어귀로 아이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걸어가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회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대문 밖을 서성였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는 수재였어요.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타고 영어 원서를 술술 읽던 아이였죠. 그런 회원이 지금은 교복 대신 수님의 조카가 두고 간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학교 대신 시골집 마당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던 오혜원과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회원이 툇마루에 앉아 교복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다가 수님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그냥 근처 학교라도 다니면 안 될까요? 공부도 계속해야 하고 검정고시보다는 학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수님의 손이 멈칫했어요. 그리고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혜원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공부가 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아이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었죠. 수님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혜원에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 말이 이 아이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도 알았거든요. 하지만 수님은 말해야 했습니다. 아가씨, 마음은 알지만 지금은 안 돼요. 학교에 전학수속 밟으면 바로 기록이 남아요. 그럼 그 무서운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이닥치는 건 시간 문제고요. 수님이 나물 바구니를 내려놓고 혜원 곁에 앉았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아가씨가 죽은 듯이 지내는 게 사는 길이에요. 죽은 듯이 지내는 게 사는 길이라니. 혜원은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름을 숨기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삶. 화려한 미래를 꿈꾸던 재벌가의 외동딸에게 이 생활은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혜원이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건 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수님은 혜원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새벽부터 집을 나섰어요. 동이 트기도 전에 이웃집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고추를 따고 감자를 캤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읍내 식당으로 달려가 점심시간 설거지를 했어요. 기름때가 잔뜩 낀 냄비를 수세미로 벅벅 닦고 국물이 튀어 얼굴에 묻어도 닦을 겨를 없이 가릇을 쌓아 올렸죠. 해가 지면 마을 회관으로 가서 대걸레를 밀고 화장실 변기를 닦고 창문을 훔쳤습니다. 하루에 3군데를 뛰어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혜원은 그런 수님의 일과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수님이 일부러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나갈 때도 좀 나갔다 올게요. 한마디만 남기고 밤에 돌아올 때도 오늘 장 좀 봤어요. 하며 웃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공부를 하다 잠든 혜원이 목이 말라 깨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가는데 부엌 한쪽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자기 몸보다 큰 대야를 앞에 놓고 빨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수님이었어요. 쪼그려 앉아 빨래를 비벼 빨고 있는 수님의 모습. 퉁퉁 부어오른 손마디가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쪼그려 앉아 일하고 뛰어다니며 일한 흔적이 수님의 몸 곳곳에 새겨져 있었어요. 혜원은 부엌 문 앞에서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뜨겁고 훨씬 아픈 것이었죠. 나 때문에. 나 하나 살리겠다고 아주머니가 저렇게 망가지고 계셔. 내가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혜원은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다시 앉았어요. 그 밤 혜원은 날이 샐 때까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려면 교재가 필요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려면 문제집이 있어야 했고 혼자 공부하려면 인터넷 강의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했죠. 수님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은 새새끼니를 해결하기에도 빠듯했어요. 수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왼손에 끼고 있던 은반지를 빼냈습니다. 젊은 시절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산 물건이었어요. 읍내 금은방에 가서 은반지를 내밀었을 때 주인이 건넨 돈은 고작 몇만 원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돈을 소중히 접어 주머니에 넣고 빈 손가락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하얀 띠처럼 남아 있었지만 수님은 주머니 속 돈을 쥐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 장날에 읍내를 다녀온 수님이 비닐봉지를 들고 방문을 열었어요.
봉지 안에서 꺼낸 건 혜원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최신형 문제집 세트였습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문제집과 모의고사 세트. 혜원이 놀란 눈으로 수님을 바라봤어요. 아가씨, 돈 걱정은 마시고 공부만 하세요. 제가 몸은 좀 고되어도 아가씨 책장 넘기는 소리 들으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수님이 혜원의 머리를 한번 쓸어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부모님께 제 스스로 약속했거든요. 아가씨만큼은 반드시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요. 그날부터 혜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밤이 새도록 문제를 풀었어요. 손가락에 펜 굳은 살이 잡히고 눈이 충혈될 때까지 책을 놓지 않았어요. 사채업자들에 대한 공포도,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이 시골집의 답답함도, 그 모든 감정이 이제는 하나의 도끼로 변해 혜원을 밤새 책상 앞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아주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그 하나의 다짐이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님이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수님의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끌며 절뚝거렸어요. 마을 회관 계단에서 미끄러졌는지 아니면 밭일을 하다 다쳤는지.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피로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혜원이 공부를 멈추고 달려나갔어요. 아주머니의 짐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뛰어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님 앞에 대야를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수님의 신발을 벗기려는 거였습니다. 수님이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 아가씨, 이게 무슨... 제가 할게요. 어서 들어가 공부하세요. 혜원이 수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님의 거친 손이었어요. 손등에 피부가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 손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저 이제 아가씨 아니에요. 그냥 혜원이에요. 수님이 말없이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가 저 살리겠다고 손발 다 트도록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해요. 혜원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요, 진짜 독하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해서 아주머니 평생 편하게 모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아프지 마세요.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혜원의 그 한마디가 수님이 쌓아 올린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거였어요. 수님이 혜원을 품에 안았습니다. 좁고 낡은 방 안에서 부엌의 희미한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 위에 길게 드리웠어요. 그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원은 독했어요.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을 줄이고 하루의 모든 시간을 책상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수석으로 통과했고 곧바로 수능 준비에 들어갔어요. 전교 1등이던 머리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박함이 더해지니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졌죠. 수님이 새벽에 일하러 나가면 혜원은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수님이 밤늦게 돌아오면 혜원은 아직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우체부의 오토바이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수님은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달려왔습니다. 우체부가 건넨 것은 하얀 봉투 하나였어요. 겉면에 찍힌 대학교 이름을 본 순간 수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나온 것은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서울 명문의대. 혜원이 그 독한 세월을 이를 악물고 견디며 얻어낸 기적 같은 결과였어요. 수님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밭두렁에 주저앉아 통지서를 가슴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어요. 합격이다. 아가씨, 드디어 해내셨어요. 수님의 목소리가 반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아가씨가 해내셨어요. 회원이 달려왔어요. 밭사이 좁은 길을 뛰어오는 회원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통지서를 회원에게 내밀었고 회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합격. 그 두 글자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진짜였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원의 눈이 합격 안내문 뒤쪽에 멈춘 순간 표정이 바뀌었어요. 등록금 납부 고지서였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는 수님이 1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의대 등록금은 다른 학과의 몇 배에 달했고 기숙사비와 교재비, 실습비까지 합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액수였습니다. 회원은 통지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수님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회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을 때였어요. 마당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님의 목소리였죠. 회원은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 문 뒤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수님이 이웃집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말의 내용은 단호했어요. 이 집이랑 저 밑에 작은 밭대기 말일세. 이거 넘기면 그 등록금이라는 거 만들 수 있겠나? 이웃집 남자가 뭐라 대답했지만 회원의 귀에는 수님의 다음 말만 들렸습니다. 우리 아가씨 앞길 열어줄 수만 있다면 난 길바닥에 나 앉아도 상관없네. 제발 좀 알아봐 주게. 회원은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눈물이 손등 위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은 수님의 친정집이었어요. 수님의 어머니가 살던 집이고 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죠. 수님에게 남은 마지막 보금자리. 그것마저 팔아서 회원의 등록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회원은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아주머니의 마지막 터전까지 빼앗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회원은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야 한다. 아주머니의 인생을 더 이상 갉아먹을 수 없다.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떠나기로 결심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회원은 조용히 짐을 꾸렸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 한 벌과 문제집 몇 권이 전부였죠. 작은 보따리에 그것들을 넣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계가 있었어요. 도망치던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손목에서 빼본 적 없는 시계. 부모님이 회원의 생일에 해외에서 구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회원에게 남은 부모님의 마지막 흔적이었죠. 1년 넘게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회원은 시계 잠금 장치를 천천히 풀었어요. 손목에서 시계가 빠지는 순간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원은 그 시계를 자기 보따리가 아닌 다른 곳에 두려 했어요. 수님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수님은 얇은 이불을 덮고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한 탓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거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회원은 수님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수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아 펼친 뒤 그 손바닥 위에 시계를 올려놓았습니다. 시계의 차가운 금속이 수님의 따뜻한 손바닥에 닿았을 때 수님이 눈을 떴어요. 잠결에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비비다가
자기 손 위에 놓인 시계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혜원을 보고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아가씨. 이걸 왜 저한테? 이건 아가씨가 차고 계셔야죠. 부모님 생각날 때마다 보셔야지. 혜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수님의 거친 손을 시계와 함께 꼭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장학금 받을 방법 알아냈으니까 집 팔지 마세요. 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어젯밤 대화를 들은 거였습니다. 혜원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계 아주머니가 맡아주세요. 제가 가졌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거예요. 수님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혜원의 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주머니가 이걸 갖고 계셔야 제가 다시 돌아올 이유가 생겨요. 혜원이 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1년 전 텔레비전 앞에서 무너져 내리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수님 앞에 있는 건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어른의 눈을 가진 혜원이었어요. 제가 성공해서 이 시계 다시 차러 오는 날 아주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으로 모실게요. 그때까지 절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이다가 시계를 쥔 손을 가슴으로 끌어당겼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이른 기차가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작은 간이역 플랫폼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혜원은 작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있었고 수님은 빈손으로 서 있었어요. 기차가 멀리서 불빛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기차가 가까워질수록 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붙잡고 싶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님은 멀찍이 서서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혜원이 기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혜원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어지기 시작하는 플랫폼 위의 수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아주머니, 꼭 돌아올게요. 꼭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수님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기차의 꼬리등이 새벽 어둠 속으로 녹아든 뒤에도 수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한참 뒤 수님은 혜원이 맡긴 시계를 가슴에서 꺼내어 들여다봤습니다. 시계 유리에 수님의 얼굴이 비쳤어요. 눈물범벅이 된 주름투성이의 얼굴이었죠. 잘 가요, 혜원 아가씨. 부디 아프지 말고 성공해서 돌아오세요. 이 아줌마가 여기서 이 시계 닦으면서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수님은 시계를 정성스레 보자기에 감쌌습니다. 그리고 방 안장롱의 가장 깊은 곳에 밀어 넣었어요. 혜원이 돌아오는 날까지 이 시계만은 반드시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감나무에 열매가 달리고 낙엽이 지기를 20번. 혜원이 떠나던 날 수님이 마당 한쪽에 심었던 어린 감나무 묘목은 이제 마당 가득 그늘을 드리울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주먹만 한 감이 주렁주렁 달렸고 그때마다 수님은 감을 따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혜원이 앉던 툇마루 자리에 올려놓곤 했어요. 아무도 먹지 않는 감이었지만 수님은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50 중반이던 수님은 이제 76이 되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닫던 등은 굽었고 두 손은 마디마다 울퉁불퉁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걸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사이 수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수님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죠.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는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편하게 살아라.
그 아이는 잘 크고 있을 거다. 하지만 수님은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어요. 혜원이 돌아올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이 낡은 시골집을 지키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를 보내고 홀로 남은 수님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이웃집 밭일을 돕고 낮에는 읍내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혼밥을 먹고 장롱 속 시계 보따리를 한번 매만진 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단순한 하루가 7,000번 넘게 반복된 거였죠. 하지만 세월은 무정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한 대가가 서서히 찾아왔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한 건 두어 해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밭에서 일하다 숨이 차는 정도였어요. 나이 탓이려니 했죠.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빨래를 넣을 때, 심지어 밥을 먹다가도 가슴이 쥐어짜이듯 아팠어요.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고 새벽에 식은땀에 젖어 깨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마을 보건소 소장이 수님의 상태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수님을 봐온 사람이었죠. 어느 날 보건소에 들른 수님의 얼굴빛이 심상치 않아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소장이 심각한 얼굴로 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수님 할머니, 이 소견서 들고 당장 서울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심장이 많이 안 좋아요. 수술만 하면 사시는데 시골에서 버틸 일이 아니에요. 수님은 소견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히 적힌 종이. 무슨 말인지 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소장의 표정만 봐도 심각하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아이고, 소장님. 이 늙은이가 서울까지 가서 무슨 수술을 해요. 돈도 없거니와 나 죽으면 우리 아가씨 올 때 누가 문 열어주라고요. 수님은 소견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보건소를 나왔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보건소 계단을 내려오는데 가슴이 또 아려왔지만 수님은 이를 악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수님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숨을 들이쉬려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죠. 몸을 뒤척이다가 입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베개에 피가 묻었어요. 수님은 어둠 속에서 베개의 핏자국을 손으로 더듬으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수님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이 시골집 방바닥에서 혼자 죽는 건가? 아가씨 얼굴도 못 보고 회장님 묘소에 술 한 잔도 못 올렸는데 이대로는 못 죽어. 나는 살아야 해. 수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을 짚고 장롱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보따리가 거기 있었어요. 혜원이 맡기고 간 시계가 들어있는 보따리였습니다. 수님은 보따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어요. 보자기를 푸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가 나타났어요.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수님이 해마다 명절 때면 꺼내어 닦아놨거든요. 시계 유리에 수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늙고 초라한 얼굴이었죠. 이거라도 팔면 수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스쳤어요. 약속보다 목숨이 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님은 낡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큰 시계방이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좁은 가게 안에 시계들이 진열장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돋보기를 쓴 주인이 앉아 있었어요. 수님이 보따리를 카운터 위에 올렸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시계가 드러났어요. 주인이 무심히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돋보기로 뒷면을 살피고
뚜껑을 열어 무브먼트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안경을 벗었어요.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주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무심한 태도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거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한정판이에요. 지금 경매 나가면 상태에 따라 30억은 좋게 받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치가 폭등했어요. 수님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30억이요? 아니, 시계 하나가 무슨 시골집 수십 채 값을 해요. 주인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주인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제가 시계만 40년 봤습니다. 할머니, 당장 이거 파시죠. 제가 수수료 조금만 떼고 바로 현금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면 할머니 평생 대궐 같은 집에서 사셔도 남아요. 30억? 그 숫자가 수님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흙을 파서 만져본 적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 돈이면 당장 서울의 가장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은 여생을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죠. 더 이상 남의 집 밭일을 하며 무릎을 혹사시키지 않아도 됐어요. 주인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금 계약서였어요. 수님 앞으로 내밀며 펜까지 건넸습니다. 수님의 손이 펜을 향해 움직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계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름지고 볼이 꺼지고 눈 밑에 그림자가 깊이 내려앉은 얼굴. 그 초라한 얼굴 위로 20년 전 새벽 기차역에서 들었던 혜원의 목소리가 겹쳐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이걸 갖고 계셔야 제가 다시 돌아올 이유가 생겨요. 제가 성공해서 이 시계 다시 차러 오는 날 아주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으로 모실게요. 그때까지 절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잡으려던 손이 방향을 바꿔 시계를 집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다시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놀라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수술비 필요하시다면서요. 수님은 보따리 매듭을 짓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했어요. 아니요. 못 팔겠소. 내가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이걸 팔아서 내 목숨 연명하면 나중에 우리 아가씨가 돌아왔을 때 내가 무슨 낯으로 그 애를 보겠소. 수님이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내 목숨 귀한 건 알아도 그 애가 나한테 맡긴 마음은 그것보다 더 무거운 법인데 주인이 무슨 말인가 더 하려 했지만 수님은 이미 가게 문을 밀고 나서고 있었어요. 읍내 거리에 오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보따리를 가슴에 안은 채 천천히 걸었어요. 살고 싶어서 찾아왔지만 결국 약속을 택하고 돌아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걸음이었어요. 수님의 작고 굽은 등이 읍내 거리의 사람들 사이로 멀어져 갔습니다. 시계방을 다녀온 뒤 수님의 몸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놓고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어요. 숨이 차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담벼락에 기대어 가슴을 움켜쥐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밤이면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에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였어요. 그 모습을 발견한 건 보건소 소장이었습니다. 수님이 마당에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달려왔어요. 수님의 손이 차갑고 입술에 핏기가 없고 숨소리가 쇳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소장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할머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이건 시골 약으로 될 게 아니에요. 소장이 수님의 팔을 잡고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 서울 큰 병원에 연락해뒀으니까 당장 가세요.
여기 소견서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살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소장이 수님의 짐을 싸주었어요. 옷 한 벌, 수건, 소견서. 수님은 거기에 하나를 더 챙겼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보따리. 시계가 든 보따리였어요. 왜 가져가는지 자기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 시계가 눈에 밟혀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서울행 버스가 먼지를 날리며 출발했어요. 수님은 창가 자리에 앉아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의 감나무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가지마다 잎이 무성한 그 나무를 보며 수님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줌마가 이 집 비우면 안 되는데. 금방 다녀올게요, 아가씨. 버스는 시골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수님은 창밖을 보며 잠들지 못했어요. 20년 전 혜원이도 이 길로 떠났겠지. 버스보다 더 빠른 기차를 타고 이보다 더 먼 곳으로 갔겠지. 그때 그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수님의 손이 보따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수님은 압도당했어요. 병원은 거대했습니다. 시골에서 보던 보건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하얀 형광등이 쏟아지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반들했어요.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울리고 안내 방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님은 그 한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촌스러운 몸빼 바지에 고무신을 신고 낡은 꽃무늬 보따리를 가슴에 안은 76의 노인.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님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복도에 안내판을 올려다 봤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 읽을 수 없었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도 알 수 없었어요. 수님이 지나가는 간호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저기, 전북에서 온 박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간호사가 소견서를 확인하더니 심장혈관센터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간호사가 알려준 길이 머릿속에서 이미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걸으며 두세 번을 더 물어서 겨우 심장혈관센터 대기실에 도착했어요. 대기실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수님은 구석자리에 앉아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렸어요. 주변의 환자들과 보호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온 그 교수님 진료하는 날이지? 수님 옆에 앉은 중년 여자가 보호자에게 말했어요. 맞아. 그 양반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며. 미국에서 못 고치는 심장이 없었다는데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왔다더라고. 수님은 그 대화를 멍하니 들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자기랑은 상관없는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 수님은 그저 보건소 소장이 연결해준 의사를 만나 소견서를 내밀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대기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더니 병원 로비에서 찍은 듯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미국 심장학계의 권위자이자 불가능한 수술을 성공시키기로 유명한 오혜원 교수가 마침내 국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러브콜을 마다하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수님은 귀가 어두워 앵커의 말을 다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화면 속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을 때 수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뒷모습이었어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복도를 걸어가는 여자의 뒷모습. 어깨의 각도, 걸음걸이,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방식. 어딘가 익숙했어요.
수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오혜원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드문 것도 아닌데. 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스스로를 달래며 무릎 위 보따리를 매만졌습니다. 보자기 사이로 시계의 단단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명, 2명, 환자들이 이름이 불려 진료실로 들어가고 대기실은 조금씩 한산해졌어요. 수님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보따리를 안은 채 소견서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넣었다 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죠. 마침내 간호사가 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수님 할머니, 1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진료실 앞까지 걸어가 문 앞에 섰습니다. 하얀 문에 1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수님은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환한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돈된 진료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었고 의자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등을 돌린 채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쭈뼛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조심스레 소견서를 책상 끝에 내려놓았습니다. 저, 전북에서 온 박수님입니다. 보건소장이 여기 오면 산다고 해서.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넘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의자를 돌려 앉았죠. 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의사의 가슴에 달린 명찰이었어요. 하얀 가운 위에 단정하게 핀으로 고정된 작은 명찰. 거기에 적힌 글자가 수님의 눈에 한자 한자 박혔습니다. 심장혈관외과 교수 오혜원. 수님의 눈이 명찰에서 의사의 얼굴로 올라갔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매. 날카롭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가라앉아 있는 눈이었습니다. 인맥, 이마의 선, 턱의 각도. 오래전 뒷문 밖으로 밀어낸 18살 소녀의 얼굴이 그 위에 겹쳐졌어요. 세월이 바꿔놓은 것은 많았지만 바꿔놓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눈. 20여 년 전 교복을 입고 울던 그 아이의 눈이었어요. 수님의 팔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에 안고 있던 보따리가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보자기가 풀리며 시계가 반쯤 드러났지만 수님은 주울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거든요. 의사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차트에서 환자의 이름을 확인하려 시선을 내리다가 거기 적힌 세 글자를 본 순간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박수님, 76세, 전북 장수군. 진료실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기계음도 복도의 발소리도 대기실의 웅성거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20년의 세월이 말이 되지 못한 수만 가지 감정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혜원의 손에 들린 차트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혜원의 눈에 모처럼 박혔어요. 20년 동안 잠들기 전마다 떠올렸던 이름과 주소가 차트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혜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아까 바닥에 떨어뜨린 낡은 꽃무늬 보따리를 허겁지겁 주워 무릎 위에 올리고 놀란 눈으로 혜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채 노인의 얼굴을 뜯어봤어요. 주름진 눈가, 투박하게 부풀어 오른 손마디, 수건으로 질끈 묶은 하얀 머리카락, 기억 속 아주머니보다 훨씬 작아진 체구. 세월이 20년치를 한꺼번에 새겨놓은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알아봤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든 몇십 년이 흘러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혜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편없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혹시, 박수님, 아주머니세요? 수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가 목 안에서 맴돌다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아가씨? 설마, 우리 혜원 아가씨? 그 한마디에 혜원이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자라 불리는 심장외과 교수가 촌스러운 몸빼 바지를 입은 노인 앞에 아이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원은 수님의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어요. 참았던 오열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혜원이. 저 의사 됐어요. 아주머니가 저 살려주셔서 저 이렇게 의사 됐는데. 혜원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겨우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다 이 병원까지 오신 거예요?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너무 늦게 찾았죠. 이제 아주머니 찾으러 가려 했는데. 혜원은 말끝을 흐렸어요. 수님의 무릎 위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이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이 사람이 지금 환자로 앉아 있다는 현실이 혜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진료실 밖 대기실에는 수십 명의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도 진료실 문이 열리지 않자 간호사가 당황해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죠. 세계적인 권위자라 불리는 교수가 환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으니까요. 혜원이 고개를 돌려 간호사를 봤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진료 다 미루세요.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어요. 진료실 안에 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혜원이 수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고 수님이 혜원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울었어요. 수님의 거친 손이 혜원의 머리를 토닥이는 그 손길은 20년 전 시골집에서와 똑같았습니다. 세월이 수님의 등을 굽히고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었지만 혜원을 어루만지는 그 손만은 바꿔놓지 못했어요. 울음이 잦아들 무렵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낡은 보자기가 벗겨지자 그 안에서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20년 전 혜원이 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던 바로 그 시계. 진료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시계가 눈부신 광채를 냈습니다. 20년 세월이 무색할 만큼 깨끗했어요. 수님이 해마다 정성스레 닦아온 흔적이었죠. 수님이 시계를 혜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이 시계가 눈에 밟히더라니. 왠지 꼭 가지고 나오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가씨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이거 돌려주려고 내가 20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 죽으면 이거 아가씨 못 찾아줄까봐 그거 무서워서 여태껏 안 죽고 버텼나 봐요. 혜원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시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20년 전에는 이 무게가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계에는 그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어요. 수님이 20년간 지켜낸 약속.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지켜낸 신뢰. 혜원은 시계를 가슴에 품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팔아서라도 얼른 수술 받으시지. 왜 이걸 여태 가지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몸이 악화되실 때까지. 수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팔아요, 이걸? 우리 아가씨 다시 만나면 채워줘야 할 약속인데.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된 걸 봤으니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혜원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목에 채웠어요. 잠금 장치를 잠그는 찰칵 소리가 조용한 진료실에 울렸습니다. 20년 만에 시계가 제자리로 돌아온 거였어요. 시계 유리에 혜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울먹이던 18소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얼굴이었죠. 혜원은 수님의 손을 잡아 자기 뺨에 갖다 댔습니다. 수님의 거칠고 갈라진 손바닥이 혜원의 뺨에 닿았어요. 그 손이었습니다. 시골집에서 밥을 떠넣어 주던 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던 손, 뒷문 밖으로 밀어내던 손. 20년이 지나도 그 손길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혜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혜원의 눈에는 눈물 대신 다른 것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결이었어요. 아니요, 아주머니. 죽긴 왜 죽어요? 혜원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음이 섞인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환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저 살리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주머니 살릴 차례예요. 혜원이 손목의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시계가 다시 제 주인을 찾은 것처럼 아주머니 심장도 제가 다시 뛰게 만들 거예요. 저 믿으시죠? 수님은 혜원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는 안도. 내가 지킨 아이가 이렇게 자랐다는 안도. 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원은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소견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혜원은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 소견서가 수님을 이 병원으로 이끌었고 이 병원에서 혜원을 만나게 했습니다. 20년을 돌고 돌아 두 사람은 다시 만난 거였죠. 혜원의 눈에 비장한 빛이 서렸습니다. 아주머니의 돈 걱정은 제가 하겠다고, 이 병원에서 아주머니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혜원은 소리 없이 다짐했어요. 20년 전 수님이 혜원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줬듯 이제 혜원이 수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차례였습니다. 혜원은 수님을 병원 최고층에 있는 특실에 입원시켰습니다. 수님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당황했어요. 방 하나가 시골집 거실보다 넓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소파가 놓여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벽에 걸린 텔레비전은 시골집 브라운관의 몇 배 크기였고 화장실에는 흰 수건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수님이 침대 위에 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이런 방에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 20년을 일했지만 그 집에서 수님의 방은 다용도실 옆 작은 골방이었으니까요. 수님은 침대 시트를 손으로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데 누워도 되나? 이 아줌마가. 혜원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얀 가운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혜원이 침대 옆 테이블에 죽을 올려놓고 수님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혜원은 수님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님은 그런 혜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기다려 주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사람이니까 몇 분쯤이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죠. 혜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아주머니, 기억나세요?
저 합격하고 나서 서울 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겠다고 했던 거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기억했습니다. 새벽 기차역에서 혜원을 보내던 그날, 장학금 받을 방법을 알아냈으니 집 팔지 말라던 그 말. 혜원이 수님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수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 가면 아주머니가 제 등록금 대시려고 하나뿐인 집이랑 텃밭까지 다 파실 거 알았거든요. 마당에서 이웃집 아저씨한테 부탁하시는 거 저 다 들었어요. 저 때문에 아주머니 인생이 통째로 없어지는 걸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수님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뭐라 말을 하려 했지만 혜원이 먼저 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채업자들이 제 학적부라도 뒤져서 저 찾아내면 아주머니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아예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기로 했던 거예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아주머니랑 저 둘 다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원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20년 전 기차역에서 혜원이 꼭 돌아올게요라고 소리치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혜원은 이미 서울이 아닌 더 먼 곳으로 떠날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홀로 세상 끝으로 떠나면서도 아주머니에게는 장학금 받겠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수님이 걱정할까봐, 수님이 자기를 붙잡을까봐. 혜원이 말을 이었어요. 미국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혜원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바닥을 닦고 그릇을 씻었어요. 기름때가 낀 바닥을 무릎 꿇고 걸레질하면서 서울 저택의 대리석 바닥이 떠오른 적도 있었죠. 밤이면 좁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의학교재를 펼쳤습니다. 영어로 된 두꺼운 책을 한 페이지씩 넘기며 코피를 쏟을 때까지 공부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인 손으로 교재를 넘기면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은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혜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시골집 툇마루, 수님이 밥을 차려주던 그 자리, 된장국 김이 모락모락 나던 그 아침. 혜원은 그 장면을 눈앞에 그리며 버텼어요. 미국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시골집 툇마루에서 제 밥 챙겨주시던 아주머니 생각만 했어요. 혜원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꼭 성공해서 아주머니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 다 갚아드리겠다고 매일 밤 다짐했어요. 장학금을 받아 의대에 들어갔고 졸업 후 미국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잠을 3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혜원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의사가 되자마자 혜원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의사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부모님 사건 다시 조사하는 거였어요. 수님이 숨을 멈췄습니다. 변호사들 고용해서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아빠한테 누명 씌웠던 놈들 다 잡아냈어요. 그 사람들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성운 그룹배임 사건의 실제 주범이 밝혀지면서 아빠한테 씌워졌던 혐의가 전부 무죄로 뒤집어졌어요. 혜원이 수님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 죄인 아니에요, 아주머니. 억울한 빚도 제가 다 갚았고요.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가슴을 쳤습니다. 회장님이, 사모님이 죄인이 아니었다니. 20년 동안 송구하다고 제가 아가씨를 잘 못 지켰다고 울던 그 세월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분들이 결백했다는 걸
우리 아가씨가 증명해냈다는 사실에 수님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혼자 해낸 혜원이가 견뎠을 외로움과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혜원이 수님의 등을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져 있었어요. 그거 다 해결하자마자 제가 한국행 비행기 탔어요. 아주머니 찾아서 이제 고생 끝났다고 저랑 같이 살자고 말씀드리려고요. 다음 주에 바로 그 시골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혜원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묻은 얼굴로 웃는 모습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절 먼저 찾아와 주셨네요. 우리 정말 인연인가 봐요. 수님은 혜원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기쁨이 가라앉자 현실적인 생각이 밀려온 거였습니다. 난 아가씨가 이렇게 당당해진 거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근데 수님이 시선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괜히 나 같은 노인네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아가씨 명성에 흠갈까봐 그게 겁나요. 혜원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수님의 눈을 깊게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세계 최고의 심장 권위자라는 소리 듣고 한국에 왔어요. 수천 명의 환자를 살리면서도 단 한순간도 아주머니 잊은 적 없어요. 혜원이 손목의 시계를 수님에게 보여줬어요. 제 손목엔 아주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절 믿으셔야 해요. 아주머니가 저 살려주셨듯 이제 제가 아주머니 고쳐드릴게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믿기로 한 거였어요. 20년 전에도 이 아이를 믿고 보냈듯이 지금도 이 아이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병실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수님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수님의 머리카락을 빗으로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 뒷문 앞에서 수님이 혜원의 헝클어진 머리를 넘겨주던 그 손길과 같은 방향이었어요. 다만 이번에는 위치가 바뀌어 있었죠. 혜원이 머리를 빗겨주고 수님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빗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아이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수술 끝나고 건강해지시면 저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앞으로 평생 제가 아주머니 딸이 되어서 다 갚아드릴게요. 수님이 눈을 떠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혜원의 얼굴은 20년 전 시골집 툇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던 그 소녀의 얼굴과 겹쳐 보였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결국 다시 일어선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자기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님이 혜원의 손을 잡았어요. 힘이 많이 빠진 손이었지만 혜원의 손가락을 감싸는 그 악력만은 단단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20년의 기다림과 한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혜원이 수술실에 들어간 건 아침 8시였어요. 수술실 문 위에 붙은 붉은 등이 켜졌고 그 등이 꺼지지 않은 채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간호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얼굴이 되었어요. 76세 노인의 심장 수술. 쉬운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집도의가 환자와 개인적인 관계라는 소문이 병원 안에 퍼져 있었죠. 손이 떨리지 않을까, 판단이 흔들리지 않을까, 의료진 사이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수술실 안의 혜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메스를 잡은 손은 단단했어요. 20년 전 수님이 혜원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줬을 때 그 숟가락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지금 혜원의 손은 메스를 놓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수술을 성공시키기로 유명한 의사. 그 이름에 걸맞게 혜원은 수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오후 4시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혜원이 걸어 나왔어요. 수술복이 땀에 젖어 있었고 마스크 자국이 양볼에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8시간 동안 서 있었던 다리가 풀려 비틀거릴 뻔했지만 혜원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간호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혜원이 말했어요. 성공이에요. 그 한마디에 복도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수님은 하루가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았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보였어요. 어디인지 모르는 방이었습니다. 코에 산소줄이 걸려 있었고 팔에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따뜻한 것이 왼손을 감싸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원이었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수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개가 침대 난간에 기대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밤을 지새운 게 분명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도 곁을 떠나지 않은 거였죠. 수님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저 산 건가요? 혜원이 눈을 떴습니다. 수님의 눈이 떠져 있는 것을 확인하자 혜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혜원이 수님의 손을 들어 자기 뺨에 갖다 댔어요. 네, 아주머니. 수술 아주 잘 됐어요. 이제 아주머니 심장 새 것처럼 튼튼해요. 저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는 일만 남았어요. 수님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님의 손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어요. 혜원의 손을 쥐는 힘. 그것이 수님이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혜원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복은 순조로웠어요. 혜원이 직접 모든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수님의 약 시간, 식사 메뉴, 재활 운동 하나하나를 챙겼어요. 간호사들이 하겠다고 해도 혜원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수님의 혈압을 직접 재고 상처 부위를 직접 확인했어요.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혜원은 수님에게 새 옷을 사다 입혀줬습니다. 촌스러운 몸빼 바지와 낡은 고무신 대신 따뜻한 니트와 부드러운 외투, 편한 구두를 신겨줬어요. 수님은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옷 처음 입어본다며 옷 매무새를 연거푸 고쳐 잡았어요. 병원을 나선 혜원이 수님을 차에 태운 뒤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님이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어디 가는 거냐고. 혜원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산기슭이었어요. 잘 정돈된 묘역이 보였습니다. 혜원이 수님의 팔을 잡고 조심스레 걸어 올라갔어요. 묘역 중간쯤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묘비 앞에서 혜원이 발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오진철,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 한희숙의 이름. 부모님의 묘소였어요. 20년 전에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죄인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도망자 신분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의 마지막 길에 꽃 한 송이 놓아주지 못한 것이 혜원에게 평생의 한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혜원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님의 손을 잡은 채였습니다. 아빠, 엄마, 저 약속 지켰어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저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다 보셨죠? 저 이제 부모님 누명도 다 벗겨드렸고
억울한 빚도 제가 다 해결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 아무도 손가락질 못해요. 수님이 혜원 곁에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돌에 새겨진 이름을 거친 손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20년간 이 묘소에 오지 못했습니다. 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혜원이 돌아올 집을 비울 수 없어서 오지 못했어요. 수님의 입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보셨지요? 우리 아가씨가 이렇게 훌륭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고 그 소리가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은 가져온 꽃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어요. 20년 늦은 인사였지만 마침내 완성된 인사였습니다. 며칠 뒤 혜원은 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넓고 아늑한 저택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저택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혜원이 수님을 데리고 간 곳은 2층 끝에 있는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이 남쪽을 향해 있어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침대 위에는 새로 산 이불이 정갈하게 펼쳐져 있었고 선반에는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혜원이 수님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어요. 혜원이 손목의 시계를 수님에게 보여줬어요. 20년 동안 수님이 지켜온 바로 그 시계가 혜원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시계방 주인이 이거 30억 준다고 했을 때 안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마음 안 흔들리셨어요? 그 돈이면 아주머니 수술도 받고 평생 호강하셨을 텐데. 수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준대도 안 바꿨을 거예요. 이건 돈이 아니라 우리 아가씨 약속이고 내 심장이었으니까. 혜원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수님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마디가 부풀어 오른 손. 20년간 혜원 대신 흙을 파고 그릇을 닦고 빨래를 비벼 빤 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제 저희 집 가정부가 아니에요. 제 하나뿐인 어머니예요. 혜원이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엄마. 그 한마디에 수님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수님이 혜원을 끌어안았습니다. 가느다란 팔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놓치지 않겠다는 듯 꼭 안았습니다. 혜원도 수님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햇살이 가득한 방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원은 수님과 함께 저택의 정원을 거닐었어요. 수님이 걸음이 느려 혜원이 팔짱을 끼워줬습니다. 정원에는 혜원이 심어놓은 어린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어요. 수님이 그 나무를 보고 웃었습니다. 혜원도 웃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집 마당의 감나무였죠. 정원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혜원이 과일을 깎아 수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수님이 과일을 한 입 베어 물고는 고개를 기울이더니 혜원의 어깨에 기댔어요.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수님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혜원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혜원은 잠든 수님의 어깨에 담요를 살며시 덮어줬어요. 그리고 자기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이고 있었어요. 20년 전 멈춰버린 줄 알았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그 빛이 수님의 잠든 얼굴 위에 내려앉는 걸 보며 혜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생각한 장면이 있어요. 수님이 30억짜리 시계를 품에 안고 돌아서는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킨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끝내 돌아온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저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서 묵묵히 버텨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누군가에게는 20년을 버틸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